환영합니다. 제 앞에는 OnePlus 15R가 있고 오늘은 이 기기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팁과 트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설정으로 들어가서 홈 화면, 잠금 화면, 그리고 스타일 같은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미리 만들어진 몇 가지 옵션이 있어서 원하는 모양과 느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드는 옵션을 하나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옵션은 모든 원플러스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고 바로 이겁니다. 적용을 누르면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고 또는 실제 이미지를 눌러서 직접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배경에 약간의 애니메이션이 있고 산이 시간 부분을 잘라내는 듯한 멋진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확대를 시작하면 이렇게 하면 그 효과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끔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지금처럼 시간이 완전히 가려지면 원래는 시간이 위에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 바로 이곳을 클릭해서 그 기능을 끄면 시간이 위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니면 산의 크기나 다른 요소의 크기를 조절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배경화면은 기기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것 중 하나이지만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배경화면을 촬영해서도 지금처럼 동일한 효과를 적용할 수 있고 어떤 이미지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카메라를 선택해서 제 콜라병을 찍고 아주 엉성한 사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사진이 정말 별로일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어, 작동만 하면 되니까요. 이제 여기서 사진 앱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점 3개를 눌러서 배경화면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검은 화면이네요. 아니요. 이걸 할 수 없게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뭔가를 추가하려면 뎁트를 설치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인터넷 연결이 없어서 할 수가 없네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여기서처럼 이 작업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적용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적용을 누르면 이러한 변경사항을 항상 켜진 디스플레이에도 적용할지 물어볼 거예요. 그건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기 항상 켜짐 디스플레이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곧 보여드릴게요. 이제 아래로 스크롤하면 항상 켜짐 디스플레이를 편집하는 등의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항상 켜짐 디스플레이를 켜고 끌 수 있는 토글과 몇 가지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켜짐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표시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여기에는 배경화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잠금 화면에 있는 것과 같은 배경화면이에요. 그리고 홈 화면은 완전히 검은색 배경입니다. 전력 소모 측면에서는 검은색 배경이 더 유리합니다. 배터리가 조금 더 오래 지속될 거예요. 화면에서 켜져야 하는 콘텐츠가 적기 때문에 전력 소모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옵션을 사용할 건데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네요. 제가 잘못 봤어요. 실제로 항상 켜짐, 디스플레이에 대해 항상 켜짐, 하루 종일 일정, 그리고 절전 모드 옵션이 있습니다. 이제 절전 모드는 잠깐만요. 휴대폰이 한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항상 켜짐 디스플레이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절전 모드란 항상 켜져 있지 않게 해서 전력을 절약하려는 모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옵션은 제 생각엔 10초 옵션인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이름을 붙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그래서 10초가 지나면 항상 켜짐 디스플레이가 꺼지고 화면을 탭하면 다시 항상 켜짐 디스플레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항상 켜짐처럼 디스플레이를 계속 켜두는 다른 옵션들도 있습니다. 배터리 수명에는 이 옵션이 가장 좋은 선택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에 화면이 보이길 원한다면 스케줄을 선택해서 원하는 시간대에만 활성화되도록 설정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 있을 때 항상 켜짐을 사용하는 것이 목표일 수도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다른 사용자 맞춤 설정들이 있으니 이제 그것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홈 화면, 라이트 스크린, 스타일로 이동하면 아이콘 스타일 같은 것들을 변경할 수 있는 다른 옵션들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기기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아이콘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스타일을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한 스타일들은 바로 이곳에 표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옵션들 중 일부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여기 있는 옵션들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 클래식을 선택하면 아트 플러스 아이콘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변경하면 해당 아이콘이 사라지고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고정 색상으로 바뀝니다. 이제 폰트와 강조 색상도 있습니다. 강조 색상은 바로 여기 있는 색상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토글 같은 것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게 알림에도 영향을 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것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강조 색상을 배경화면에 따라 적용되도록 설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정된 색상을 직접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컷이라는 옵션도 있습니다. 지문 애니메이션, 엣지 라이팅, 텍스트 블러 같은 몇 가지 다른 옵션들도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지문 애니메이션은 아마도 장난기 많은 분들을 위한 것 같습니다. 지문을 스캔할 때 나오는 그 밝은 플래시를 없애고 싶은 분들, 그리고 가끔 인식이 안 되면 그냥 플래시뱅처럼 번쩍거릴 때가 있죠. 그런데 아무리 없음으로 선택해도 그 플래시는 여전히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 플래시가 지문을 비춰줘야 휴대폰이 실제로 지문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을 끈 상태에서 지문을 보려고 하는 것과 비슷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듯이 휴대폰도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휴대폰이 지문을 볼 수 있도록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애니메이션이 없어도 여전히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혹시 삼성 기기들은 왜 이런 플래시가 안 나오는지 궁금하신가요? 제가 휴대폰 잠금을 해제할 때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에 지문 인식이 있는데 보실 수 있죠? 플래시가 켜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잠금 해제에 실패했다고만 알려줍니다. 그 이유는 삼성은 초음파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인데 빛이나 카메라 대신 소리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서 나가서 디스플레이와 밝기 설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가 있습니다. 둘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모드를 모두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즉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를 거의 동시에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스케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기가 1몰부터 1출까지, 즉 라이트 모드에서 다크 모드로 자동으로 전환되거나 사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맞춤 타이머로 전환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직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낮에는 라이트 모드를, 밤에는 휴대폰 화면에 갑자기 눈이 부시는 일을 방지할 수 있어서 항상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다크 모드 설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다른 옵션이 있는데 먼저 다크 모드를 실제로 활성화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옵션들은 전력 소모량이 각각 다릅니다. 이렇게 표현해 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세요. 주로 바뀌는 것은 검은색의 어두운 정도입니다. 그리고 각 세그먼트마다 둘러진 테두리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여기 이 부분을 보면 지금은 거의 보이지 않지만 더 회색빛이 도는 영역이 있습니다. 완전히 검은색은 아니고 바로 여기 아래처럼요. 약간 더 색조가 들어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확실히 보이시죠? 잠깐만 휴대폰을 닦아볼게요. 이제 확실히 보이실 거예요. 여기 이 부분은 거의 회색이고 이쪽은 검은색, 그리고 또 다른 세그먼트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어떤 옵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예를 들어 미디엄을 선택하면 이 회색 영역이 더 회색으로 변합니다. 더 잘 보이게 되죠. 그리고 사실 이 주변의 검은색 영역이 이제 약간 밝아졌습니다. 이제 밝기 설정을 낮추면 이 부분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카메라에서 노출을 이렇게 설정해 두면 실제로 카메라에서 이 부분이 충분히 선명하게 보여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영상과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조금 덜 눈에 띕니다. 하지만 확실히 눈에 띄는 건 미디엄에서 젠틀로 바꿀 때입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미디엄보다 더 잘 보입니다. 여기 배경이 얼마나 회색으로 보이는지에 있어서요. 그래서
미디엄은 그냥 검은색이 밝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Enhance는 완전히 검은색 느낌을 주고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옵션들에 따라 배터리 소모가 다르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예를 들어 Enhanced는 완전히 검은색인 이 부분처럼 최고의 배터리 수명을 제공합니다. 지금 이 디스플레이의 픽셀들은 켜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기가 이 부분에서 디스플레이에 전력을 거의 공급하지 않으면서 전력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디스플레이에 전력을 덜 공급하면 기기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전력도 줄어들고 배터리 수명도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얼마나 밝기를 높이고 어둠을 줄이느냐에 따라 밝기가 높고 어두움이 적을수록 배터리 소모가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 기대치를 조절하세요. 여기 있는 이 옵션들은 당연히 다크 모드일 때만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홈 화면으로 가면 여기는 밝아서 거의 모든 픽셀이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의 효과가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의 밝기도 배터리 수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밝기를 최대에서 낮게 줄이면 배터리 수명도 늘어납니다. 아무튼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색상 구성표로 가면 여기서 디스플레이의 채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내추럴이고 비비드도 있는데 비비드는 주로 색상을 더 선명하게 해줍니다. 제가 보기에는 빨간색 계열이 더 강조되어 이미지가 좀 더 생동감 있고 돋보이게 만들어줍니다. 그 아래에는 색 온도 설정도 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전체의 색조를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이 설정은 최대한 흰색에 가깝게 모방하려고 하지만 예를 들어 웜으로 설정하면 좀 더 오렌지색이나 노란빛 오렌지 쪽으로 색감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설정은 좀 더 따뜻한 톤이 됩니다. 반면에 쿨은 파란색 계열의 차가운 톤이죠. 이게 영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제가 직접 이걸 조절해 보면 휴대폰 화면이 색상을 바꿔가며 변하는 게 확실히 보입니다. 이렇게 이리저리 슬라이드하면 모든 색상을 볼 수 있는데 저는 기본값으로 두겠습니다. 여기서는 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옵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추럴이나 프로 모드를 더 좋아하는데 이 모드들은 색감이 좀 더 차분하거든요. 색온도와 관련해서는 여기 적응형 톤 토글이 있어서 직접 색온도를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기능을 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휴대폰이 현재 주변 조명에 맞춰 디스플레이의 색온도와 톤을 자동으로 조절해 줍니다. 이 기능을 켜면 이제 직접 색온도를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점을 참고하세요. 이제 계속해서 아래쪽에는 화면 해상도와 주사율 설정이 있습니다. 해상도는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건 꽤 괜찮은 설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해상도 차이가 200픽셀 정도라면 거의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높음에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프로세서가 더 낮은 해상도의 이미지를 렌더링하게 되어 배터리 수명이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차이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선택할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체 디스플레이를 위해 돈을 지불하셨으니까요. 그러니 전체 디스플레이나 해상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 아래에는 이제 주사율 설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실제로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은 자동 선택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게 더 나은 옵션이에요. 자,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세 가지 옵션 모두 각각의 용도가 있지만 주로 두 가지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자동 선택과 표준이죠. 그 이유는 예를 들어 높음 옵션은 최대 165프레임까지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과한 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기능이 있긴 하죠. 여러분은 전체 주사율을 위해 돈을 지불한 거니까요. 그러니 전체 주사율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겠죠? 배터리도 오래 가고 부드러운 화면 전환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이제 이 옵션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잘 모르겠네요. 솔직히 120프레임과 165프레임의 차이를 눈으로 구분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두 가지 중 어떤 해상도로 실행되고 있는지도 전혀 구분이 안 돼요. 이 옵션은 최대 120프레임까지만 지원하고
다른 옵션은 160프레임까지 지원할 수도 있다는 게 핵심이죠. 하지만 결국 이 두 옵션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설령 120이나 165로 실행된다고 해도 체감할 수 있는 차이는 정말 미미합니다. 저는 차이를 전혀 못 느끼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거만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차이를 못 느낀다면 대부분의 사람들도 아마 차이를 못 느낄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 고주사율 모니터로 게임을 하는데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120과 60의 차이는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건 정말 밤과 낮처럼 확연한 차이예요. 그리고 저는 주사율을 꽤 잘 구분하는 편이고 비교적 정확한 숫자도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진심으로 여기서 차이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만약 이게 120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실제로 더 많은 프레임이 나온다고 해도 저는 체감상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둘 다 165로 실행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 둘은 이번 경우에 완전히 동일하고 실제로 어느 것을 선택하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력 소비입니다. 그래서 만약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면 만약에 이 두 옵션 중 어느 하나를 고려해도 표준과 이 둘 사이에는 차이가 보일 거예요. 자, 저에게는 표준이 정말 별로예요. 그래서 만약 표준과 그 둘 중 하나의 차이를 못 느낀다면 저는 표준을 계속 쓰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동 선택이나 고급 모드를 사용할 때 더 나은 배터리 수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아래로 스크롤할 때 부드러운 움직임을 느낄 수 있고 모든 것이 정말 매끄럽고 매우 유연하며 움직임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메뉴를 이렇게 스크롤할 때 기기가 훨씬 더 멋지게 보일 거예요. 전체적으로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고 이것이 유일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옵션들 사이에서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면 60Hz로 유지해서 배터리 수명을 더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상 체감할 만한 손해도 없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실수로 옵션을 클릭하지 말고 알림 및 빠른 설정으로 이동해 봅시다. 여기에서는 맨 위의 상태 표시줄이 있습니다. 이제 약간 톤이 낮아졌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커스터마이즈에 덜 유연하지만 여전히 몇몇 옵션은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이없게도 제가 정말 싫어하는 옵션 중 하나가 바로 NFC인데 이게 사용자들에게 숨겨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기능은 모든 기기에서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 기능은 비접촉 결제 같은 데에 사용됩니다. 이게 활성화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사용 중인 폰 위에 뭔가를 스쳐도 결제가 설정되어 있다면 바로 결제될 수 있죠. 이런 황당한 기능이 사용자 몰래 숨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싫습니다. 수많은 옵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숨겨버렸어요. 혹시 사기당하는 걸 좋아하시나요?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꺼두는 옵션 중 하나는 블루투스입니다. 블루투스는 항상 켜져 있고 다른 기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마도 어떤 추가 설정을 통해 더 많은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수신 상태 같은 것도 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집과의 연결 상태, 신호색이 몇 칸이 뜨는지, 와이파이 등등을 말이죠. 여기서는 안타깝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보다 기능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신호색이 몇 칸이 뜨는지 나 와이파이 같은 옵션도 비활성화할 수 있었죠. 그래서 화면 상단이 깔끔하게 보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배터리 관련 옵션도 있어서 배터리 스타일을 가로형 등으로 바꿀 수 있고 배터리 안에 배터리 잔량 퍼센트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가로형 스타일로요. 이게 꽤 괜찮아서 화면이 깔끔하게 보이고 개인적으로도 선호하는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여러 스타일 중에서 원하는 걸 선택하실 수 있어요. 다만 배터리 안에 퍼센트 표시가 가능한 건 가로형일 때만이고 세로형에서는 그 옵션이 없습니다. 그리고 알림 아이콘에서는 알림을 아예 없애거나 모든 알림을 하나의 숫자로 합쳐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숫자가 전체 알림 개수를 알려줍니다. 저는 숫자로 표시되는 게 다시 한번 깔끔해 보여서 좋더라고요.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바입니다. 거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이 바를 위로 쓸어 올리면 스마트 사이드바가 보입니다.
만약 이게 안 보인다면 아마 꺼져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스마트 사이드바를 검색해서 바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설정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스마트 사이드바요. 네, 이렇게요. 이건 접근성과 편의성을 위한 기능입니다. 여기서 바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 예를 들어 몇 개의 열을 사용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한 개 또는 두 개로 설정할 수 있어요. 기본값은 두 개로 보이네요.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함께 즐길 수 있는 플로팅 바도 아주 잘 준비되어 있는데요. 좀 헷갈리네요. 이게 뭘 바꾸는 거죠?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자동으로 숨겨지는 건 아니죠? 아니네요. 괜찮아요. 실제로 높이를 조절해서 밖으로 꺼낼 수 있네요. 이상하게도 조금 오래 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볼 수 있습니다. 숨길 수도 있고, 위로 스와이프해서 다시 꺼낼 수 있어요. 이렇게요. 제대로 위로 스와이프하면 당연히 이제 다시 꺼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숨겨진 바를 사용할 때 길게 눌러서 설정하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위치를 옮길 수 있어야 해요. 자, 제발 크기 됐다. 여기서 바로 편집할 수 있어서 크기를 키울 수도 있고 직접 위치를 옮길 수도 있어요. 저는 볼륨 버튼이 있는 같은 위치에 두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항상 볼륨 버튼이 있는 곳을 위로 스와이프해서 꺼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크기에 맞추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바에 대해 말하자면 꺼내서 편집할 수 있고 여기 안에 추가적인 앱들을 넣을 수도 있어요. 이 목록은 실제로 더 많은 앱을 추가하면 스크롤이 가능해지고 모든 앱을 다 추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되지 않은 앱들도 볼 수 있고 모든 앱에서 바로 꺼내올 수 있어요. 이건 UH 트레이가 작동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여기서 어떤 앱이든 열면 자동으로 이 팝업 뷰로 열리게 되고 보시다시피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3개의 점을 눌러서 관리할 수 있는데 분할 보기, 즉 화면 분할도 할 수 있습니다. 업헤드로 최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전환하거나 그냥 바로 닫을 수도 있어요. 길게 누르면 분할 화면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네요. 괜찮아요. 할 수 있네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놓으면 자동으로 됩니다. 방금 위로 올라갔고 이제 파일 앱을 열어볼게요. 짠! 이제 두 개가 모두 열려 있고 위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그룹을 저장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는 거예요. 홈 화면에 저장을 누르면 홈 화면에 저장됩니다. 여기 바로 생겼네요. 그래서 이 두 앱을 모두 닫아도 이제 이걸 탭하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저장한 방식 그대로 열리니까 정말 좋아요. 예를 들어 유튜브와 브라우저를 동시에 사용하고 싶을 때 정말 좋은 옵션입니다. 왜냐하면 음악을 듣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당연히 유튜브는 유료 결제를 하지 않으면은 백그라운드에서 음악을 재생할 수 없게 돼 있죠. 리벤스트 같은 앱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요.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이 앱은 광고를 제거하고 백그라운드 재생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서 유튜브 경험을 훨씬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정말 멋진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이게 전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